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당신은 그저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뿐인데 상대방은 갑자기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당신을 공격합니다. 혹은 좋은 의도로 조언했는데 잘난 척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죠. 마치 당신의 뇌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주파수로 작동하는 것처럼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마도 고도로 분석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저주가 아니라 강력한 도구입니다. 문제는 이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의 분석적인 마음이 주변 사람들을 겁주는 아치까지 징후와 이 강력한 능력을 관계의 파괴자가 아닌 자산으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건 당신이 틀렸다거나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건 당신의 독특한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징후. 당신은 모든 것을 해체하고 분석합니다. 친구가 그저 오늘 차가 너무 막혔어 라고 말하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 합니다. 이건 감정적인 교류의 신호죠. 하지만 당신의 뇌는 즉시 문제 해결 모드로 전환됩니다. 도시계획의 실패 때문이야.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은 건 배차 강역 문제고 특정 교차로의 신호체계가 비효율적이지. 친구는 위로를 원했지만 당신은 도시공학 강의를 해버린 겁니다. 친구는 당신이 자기 감정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당신은 왜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는지 어리둥절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공감과 정서공감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분석적인 사람들은 종종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인지공감에 뛰어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감정을 함께 느껴주는 정서공감일 때가 많죠. 당신의 분석은 나는 내 문제보다 똑똑하다는 메시지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 당신은 왜?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기 위해 왜? 라고 묻는 것처럼 당신은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려 합니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시도해 봅시다. 왜 그 전략이죠? 기존 전략의 실패 원인은 분석했나요? 왜 그 데이터가 이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하죠? 이런 질문들은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피곤한 신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일을 진행하고 싶어 할 뿐 철학적인 탐구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정보 처리의 깊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깊은 수준의 처리를 선호하지만 대부분의 뇌는 에너지 효율을 위해 얕은 수준의 처리를 선호합니다. 당신의 왜는 그들의 뇌의 과부하를 일으키는 것이죠. 세 번째 징후. 당신의 칭찬은 비판처럼 들립니다. 동료가 발표를 마쳤습니다. 당신은 발표 좋았어요. 그런데 세 번 슬라이드의 데이터 시각화를 파이 차트 대신 막대 그래프로 했다면 메시지가 20% 더 명확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의도는 순수합니다.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피드백이죠. 하지만 상대방은 좋았어요라는 앞부분은 잊고 하지만 뒤에 오는 비판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정성 편향, 네거티비티 바이어스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강하게 반응하고 오래 기억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생존에 더 유리했기 때문이죠. 당신의 90% 칭찬과 10% 조언은 상대방에게 100% 비판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 사람들이 당신과 논쟁을 피합니다. 가벼운 의견 교환으로 시작된 대화가 당신과 함께하면 사실 확인, 논리적 오류 지적, 출처 요구가 난무하는 청문회로 변하는 것을 그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내 말이 맞아 라고 말해버립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대화를 끝내고 싶은 거죠. 당신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관계에서 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 당신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또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불립니다. 팀원들이 새 프로젝트 정말 기대된다며 들떠 있습니다. 당신은 좋지만 예산, 인력,
잠재적 리스크는 고려해 봤나요? 성공 확률은 65% 미만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계획을 망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시키고 싶어서 잠재적인 실패 요인을 미리 제거하려는 거죠. 이것을 방어적 비관주의, 디펜시브 패시미즘라고 합니다. 최악을 상상해서 대비하는 전략이죠. 하지만 감정적으로 들뜬 사람들에게 당신의 리스크 분석은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보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열정이 없거나 팀의 사기를 꺾는다고 생각합니다. 6번째 징후. 당신에게 스몰 토크는 고문입니다.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에게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당신의 뇌는 고기압과 제트기류의 관계, 엘니뇨 현상이 지역 기후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스몰 토크의 목적은 정보 교환이 아니라 사회적 유대감 형성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의미 있는 정보와 패턴을 찾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 이런 피상적인 대화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7번째 징후. 당신은 상대방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문제를 해결해버립니다. 친구가 연애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요즘 나한테 당신은 즉시 패턴을 인식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건 애착 유형의 불안정성 때문이야. 해결책은 3가지인데 당신은 효율적으로 돕고 싶었겠지만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가 중단되고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해결책만큼이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줄 사람을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6일까지 징후를 알아봤습니다. 아마 몇 가지는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성격을 바꿔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해결책은 당신의 분석 능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배우는 것입니다. 일종의 사용 설명서를 만드는 거죠. 1번째 전략, 상황 읽기.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해결책을 원하는가? 아니면 위로를 원하는가? 상대방의 말투, 표정, 사용 단어를 관찰하세요. 미치겠어, 너무 힘들어 같은 감정적인 단어가 많다면 일단 분석을 멈추고 들어주세요. 정말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수십 개의 해결책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2번째 전략, 허락 구하기. 당신의 분석 모드를 켜기 전에 허락을 구하는 것은 마법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해도 괜찮을까? 또는 같이 해결책을 찾아볼까? 아니면 그냥 좀 더 들어줄까?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통제권을 주고 당신의 분석을 공격이 아닌 도움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3번째 전략, 샌드위치 화법. 특히 피드백을 줄 때 유용합니다. 긍정, 개선점, 긍정의 순서로 말하는 거죠. 아까의 발표 예시로 돌아가 봅시다. 발표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전달력이 좋아서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다음에는 4번 슬라이드를 막대 그래프로 만들면 더 완벽해질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정말 잘 준비한 발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조언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부정성 편향을 완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4번째 전략, 당신의 부족을 찾으세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깊이 있는 분석과 논쟁을 즐기고 감사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동호회, 전문적인 모임 등에서 당신과 같은 부족을 찾아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의 분석적인 마음은 버그가 아니라 특별한 운영체제 OS와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OS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끔 충돌이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당신의 OS를 다운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스템과 소통할 수 있는 호환성 패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읽고 허락을 구하고 긍정으로 포장하고 당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세요.
당신의 분석적인 마음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단지 그 선물을 여는 방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당신은 진정으로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세상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부디 현명하게 사용하세요.